뭐 위부전, 뭐 다 어떤 폐부전. 그러니까 우리 장기에 부전을 붙이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세포 기능은 10%밖에 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종양은 핵이 파괴되고 세포가 일단 전환이 되는데요. 양성종양은 지방종, 용종, 근종 뭐 이런 것들은 뭐 양성종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지지 않기 때문에 양성종양이라고. 악성종양은 악성종양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될 수 있는 것들은 고형암이나 혈액암인데요. 사실은 이 고형암이라고 이게 유방암 중에서도 이런 그 양성종양이 한 70% 정도 되고요. 위암 중에서도 양성종양이 한 50% 이상 되고. 그러니까 실제 이 고형암 중에서도 양성종양은 통계적으로 한 7, 8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커지는 속도가 천천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서둘러 이걸 이렇게 도려내거나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무치료요법이 실제 많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암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양성 아니면 악성인데 이 악성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뭘 해도 죽는다. 그거고 양성은 아무 치료도 안 해도 5년은 살 수 있다. 이거에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종양학자들의 이론인데 저도 그 이론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최근에 와서 밝혀지는 게 이 고형암이 거의 암의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피암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피 조직이 있는 데들을 보면 어디 뇌, 그 다음에 유방, 폐, 간, 그 다음에 대장, 뭐 위 이런 데가 이제 상피 조직이 있는데요. 이 상피 조직이 있는 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줄기세포가 있어요. 성체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가 7만 개 정도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줄기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줄기세포성 암이 된다는 거고 그것은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 커지는 속도가 줄기세포는 커지는 속도가 태아처럼 커져버려요. 태아 1년 10개월 만에 3.5kg 이렇게 불듯이 커져버립니다. 결국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사실 못 먹어서 조직이 눌리거나 숨을 못 쉬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커져버리니까. 근데 칼을 대도 커져버려요. 잘라내도 커지고 항암제 써도 커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줄기세포성 암이 그럼 몇 %나 되느냐? 모든 암에. 한 10에서 15% 정도 될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냥 체세포성 암이다. 나머지는. 그럼 체세포성 암은 두면서 그대로 평생 동안 같이 가도 된다. 김일성 형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 몸을 해부를 하면 우리 몸 속에 다 이 콩알만한 종양부터 이 귤만한 종양까지 다 발견이 될 수 있고 실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종양은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라고 하는 속도는 태아가 자라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제 경험이 있어요. 한 3개월 전에 이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3개월 후에 이제 말기암으로 이렇게 된 분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현대의학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주먹보다 훨씬 더 크게 주먹 한 3개 있는 거
한 1kg 이상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칼을 대는 순간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차피 그런 10에서 15% 되는 줄기세포성 암은 어떻게든 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항암 치료보다는 이렇게 한약과 세포교정학, 자연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케어하면서 장수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 방사선, 수술은 빼놓더라고 해도 항암제와 방사선이 어마어마한 이 활성산소 제조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잿물 이상 되는 활성산소가 나오는 가장 최고의 활성산소 제조기가 항암제거든요. 방사선하고. 이걸 쓰니까 암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암세포가 만들어지냐면, 원래는 체세포성 암이었는데 그 옆에 있는 줄기세포가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체세포성 암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줄기세포성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학적인 치료를 사실은 앞세우지만 어떻게 보면 죽이는 치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본 후생성에서는 아주 경고를 심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걸 보면 종양 내과 의사들한테 당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제를 쓰겠느냐, 이렇게 한 290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사람만 쓴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쓴다, 이렇게 실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안 쓴다는 것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 죽습니다. 실제 항암제 쓰는 사람 다 죽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원래 암이 아니었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포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세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처방해야 될 것인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치료 방법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죠. 유일하게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써서 자연 치유하는 세포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이제 일중황산소를 만들어서 화염방사기처럼 이렇게 쭉 내뿜는 이런 백혈구가 있는데, 그 백혈구 이름이 과립구입니다. 이 과립구라고 하는 백혈구는 세균을 잡는 건데, 그 백혈구는 낮에만 활동해요, 또. 암세포나 염증세포를 제거하는, 바이러스, 암세포, 염증세포를 제거하는 이런 면역세포들은 밤에 활동하는데, 이 과립구들은 낮에 활동을 해요. 그 과립구가 낮에 활동하는 이유는 그것도 다 바이올로지컬 클락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가 예전에는 수렵 생활하고 농사 짓고 막 했잖아요. 동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상처가 많이 난 거예요. 피부에 상처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서 이 세균들이 낮에 세균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세균하고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 그 과립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몸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전혀 필요가 없죠. 지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애들이 막 활동하고 있어요. 왜 활동을 하냐면, 애들이 우리 인간이 받는 생명의 위협을 스트레스라고 느꼈는데, 과립구가 예전에는 수렵을 한다든지 이게 동물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긴장된 상황도 있고, 뭔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느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잠 못 자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옛날에 그 육체적으로 느꼈던 스트레스들을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똑같이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과립구한테 신호가 가는 거예요. 시그널이. 그러면 그 과립구가 신호를 딱 받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똑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받으면서 얘들이 세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균이 하나도 없죠,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일, 논일, 수렵을 안 하기 때문에 세균이 하나도 없는데 세균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균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아까 제가 90조 개가 있다고 그랬죠. 다 상피에 있어요. 상피. 모든 세균은 다 상피 조직에 있습니다. 뭐 구강상피, 자궁상피, 유방상피 다 상피 있어요. 그 상피에 있는 그 세균들을 이 스트레스를 인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시그널이 똑같이 오기 때문에 애들이 가서 화염방사기로 그 세균을 갖다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질 때 이 세균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체세포들, 그 옆에 있는 줄기세포들, 아까 제가 줄기세포는 상피 조직에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체세포와 줄기세포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화염방사기에서. 그 화염방사기 이름이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 이름이 바로 일중황산소라고 해서 약간 독성이 강한 산소입니다. 근데 실제 이 과립구라는 놈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세균을 잡는 목적으로 활성산소를 이렇게 품어대는데 실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다 보면 우리 세균이 안 들어가 있고 공생하고 있는 좋은 세균들을 세균으로 착각을 해서 막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염증, 부전, 종양, 궤양, 종양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운이 없게도 주변에 줄기세포가 많으면 줄기세포성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며느리들이 갑자기 위를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소화가 안 된다 하면서 갑자기 가보면 위암 말기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과립구가 위벽상피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가 암세포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스트레스가 왜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튼 이렇게 됩니다. 정상세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면 세포막이 산화돼서 염증세포다. 여기 이제 요것들을 이제 염증세포를 원래는 정상세포로 복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CSM이라고 하는 요항과 C3G라고 하는 이런 그 안토시아닌과 노유파를 통해서 세포막을 복구시킬 수가 있다. 스트레스가 좀 그 중간 정도 되면 세포망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산화되게 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신부전이나 뇌부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CSM에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C3G와 노유파, 크로마틴 여기에 어쨌든 미토콘드리아를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크로마틴이 들어가는 거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센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스트레스, 자식이 죽거나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쨌든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100% 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100% 암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고 나서 부모들이 2, 3년 뒤에 이렇게 암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도 산화되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되고 핵도 다 산화되는 거죠. 요걸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CSM과 C3G, 노유파, 크로마틴을 공급을 해줘야지 정상적인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혈관 수축과 염증인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혈관을 4차선이라고 하면 이 혈관에서는 절대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혈압, 혈당, 산소, 백혈구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혈당약도 같이 먹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당뇨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혈압과 혈당, 산소, 백혈구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서 아주 완벽한 면역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가 들어가면 혈관이 일단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혈구들이 혈관벽을 막 그 활성산소를 품어가지고 혈관 내피, 상피, 혈관 상피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압이 상승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은 간에서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유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당뇨병 환자들을 굶기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들을 굶겨가지고 식이요법으로 굶기면은 당뇨병 환자들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이를 유지를 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을 환자들은 뭐냐면, 뇌출혈, 즉 중풍 환자의 90%는 아스피린 복용을 했다. 아스피린을 왜 먹습니까?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뇌경색, 뇌출혈 환자의 90%는 다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장마비를 일으킨,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킨 환자들의 90%는 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실명 있죠, 실명. 당뇨 합병증으로는 실명이 된 이런 환자들의 90%는 다 인슐린을 썼다. 과연 그 사람들 중에요, 인슐린을 쓰지 않고 스타틴과 칼슘 차단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칼슘 차단제가 제일 많아요. 이 심장에 아몰디핀이라고 해서, 암로디핀이라고 해서, 심장에는 심장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칼슘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암로디핀이라는 약이. 그 약을 쓰면은 심장이 박동을 안 해요. 심장이 펌핑을 해야 되는데 박동을 안 해요. 박동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심장이 멈춰버리는, 그게 바로 이제 급성 심근경색 쪽으로 상당 부분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의 부작용으로 사실은 이 합병증이나 이런 돌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특히 혈관 쪽에서, 혈관이나 내분비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들께서 앞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는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각하지 않고 혈관은 수축되고 혈당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겁니다. 림프구는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복구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CSM과 이렇게 복구를 하는데, 실제 여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예방적인 차원이고 치료적인 차원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렉스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경락 또는 침 아니면 아로마요법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마음 자체가 편하지 않으면 모든 치료 자체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약을 써도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혈관이 또 좁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이제 좀 더 세게 들어오면 혈관이 2차선으로 바뀝니다. 2차선으로 바뀌면 이제는 더 혈압은 올라가고 혈당은 더 상승되게 되어 있어요. 인슐린이 나오는 구멍이 혈관 비슷한 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슐린도 덜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치료 방법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4차선 혈관이 1차선으로 된다. 이 정도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상피세포들은 다 암세포로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는 산소 포화도가 65% 미만에서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이 1차선 정도 되면 암세포가
대부분 발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세포 교정을 요약하면 질병세포가 이렇게 질병세포가 제거가 되고 세포 복구가 되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뭐 크로마틴, 노유파, C3G, CSM 써놨지만 음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식. 네? 음식. C3G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 게 가지입니다. 가지. 보라색 있죠. 음식. 그 다음에 이 CSM은 유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뭡니까? 양파, 마늘. 네? 양파, 마늘,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해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유파가 많은 건 뭐예요? 들깨, 참깨, 이런 것들을, 호두, 이런 거. 크로마틴이 많은 건 뭐예요? 식물에 이파리 있죠, 이파리. 엽록소가 많은 데들. 식물의 이파리, 깻잎, 상치, 상추, 이파리. 이런 이파리 채소들을 많이 먹고, 김 있죠. 해조류나 이런 이파리, 엽록소가 많이 들어있는 푸른잎 채소들을 많이 먹으면 실질적으로 질병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근데 이미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먹는 양 자체를 몽땅 먹어야 되고 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농축시키고 좀 더 정제하고 좀 더 품질이 좀 유지가 되는 표준화된 물질들을 같이 써줘야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식이 조절을 우리가 그 다음에 식이요법, 식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 적당한 한약과 같이 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통증 교정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그 세포 교정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 CSM이라고 하는 용어는 C3G fused sulfur C3Gn sulfur fused molecule이고요. C3G와 유황이 이렇게 융합됐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500ml짜리 정제로 했는데 또 원장님들한테 맞게 이렇게 환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는 이렇게 1.5g에서 3g씩 하루에 2번 정도 섭취를 하게 되고, 통증과 염증을 개선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C3G, 여기 원료인 C3G는 100% 아로니아에서 추출한 C3G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C3G를 쓴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답토젠이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 베스트 아답토젠이다. 사실은 이 MSM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유황 성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체질이 열성 체질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작용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들 중에 하나가 답답증하고 불면증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답답증이나 불면증들을 최소화하는 아답토젠을, 우리 C3G라는 아답토젠을 이렇게 융합을 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쨌든 MSM의 효능을 높이고 MSM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여기에 첨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약은 MSM입니다. 주약은 MSM입니다. 여하튼 이 CSM이 결합된 MSM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보통 이 변화는 15일 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환자들만 4만 명을 실제 저희 병원에서 임상을 했는데요. 처음 사실은 저렇게 좀 빨리 나타날까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유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유황의 이 구조식 자체가, 이 구조식이 여기 보시면 산소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산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유기화학자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약학을 하다 보니까 유기화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굉장히 안정하고 부작용이 없는 구조예요. 물과 같은 구조입니다. 물 아시죠? 물과 같은 구조예요. 어디든지 섞일 수가 있고 어디든 흡수될 수 있고 분자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분자량도 이 실제 분자량이 한 100 정도, 100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 MSM은 피부에도 그냥 다 흡수가 돼버리고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근데 여기 어디에서 최초에 발견됐냐면 소나무에서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껍질에서 그리고 이 소나무 껍질에서 발견되고 두 번째로 발견된 것이 귤 껍질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이제 그 소나무에서 예, 소나무도 잘 타잖아요. 귤 껍질도 보면은 말린다 진피라고 하는데 말린 다음에 이렇게 불쏘시개로 예전에 많이 저는 안 써봤는데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무슨 번개탄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이 불쏘시개로 귤 껍질을 많이 말렸었다고 하는데 그 불쏘시개로 쓴 이유가 바로 유황 MSM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황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미네랄 중에서 6번째로 많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공급을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630이네요. 분자량이 흡수율이 100% 정도 100%입니다. 통증, 염증, 혈류, 독소, 면역과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은 발열, 통증, 특정 부위 기능 상실, 부종, 홍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염증 증상이라는 것은 이 염증 세포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에 염증이 있으면 일단 열이 생기고 통증이 있고 특정 부위가 기능이 상실되고 맛을 못 느낀다든지 운동력이 상실된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요게 이제 염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종, 좀 특정 부위가 붓는 거죠, 세포가. 그 다음에 홍반, 빨갛게. 그러니까 어떤 부위든 관절이든 뭐 아니면 안면, 관절 뭐 또는 다른 피부 쪽에서 빨간 게 나타났다 하면 반드시 그건 염증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염증 세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염증이 있을 때 현대의학에서는 이 두 가지 약을 씁니다. 이 엔사이드 계열의 약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게 비스테로이드성 수염 진통제를 엔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그 하루만 먹어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단 하루. 이번에 위장출혈, 뇌혈관 출혈, 여기 혈압 상승, 체온 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엔사이드 안에 들어가는 것 아스피린도 이 안에 이제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장출혈,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많이 뇌출혈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은 사람들한테서 중풍 환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아주 얇아집니다. 그래서 멍도 잘 들고 사실은 이제 머리를 살짝만 탁 때려도 뇌혈관이 다 깨져버릴 정도로 뇌혈관이 굉장히 약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엔사이드는 통증 효과는 우수한데 염증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항염제를 쓰는 항염약을 쓰는데 이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덱사메타손이나 프레드니솔론 뭐 요게 가장 대표적인 부신피질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아주 유사시에 우리 몸에서 이거 써야 되는데 실제 부신피질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생체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 우리가 넣어주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넣어주게 되면 인슐린을 넣어서 실명이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성된 석유에서 만든 스테로이드를 넣어주면 우리 몸에서는 위장출혈이 일어난다. 그리고 면역력이 감소되고 내분비액이 감소해서 이거 스테로이드를 쓰면요, 뭐 침,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갑상선 이상
그다음에 호르몬도 안 나오게 되고, 하여튼 모든 내분비 샘이 다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종기도 많이 생기고, 피로하고 정신착란증까지 막 나타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대부분의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심지어 백혈병에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아주 스테로이드를 쓰는 면역 질환에 다 스테로이드